유주택자의 대출을 이제 전면 중단하는 겁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거래량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틈새가 어떻게 되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겁니다. 스트레스 DSR 강화가 어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월 첫째 주부터요. 그리고 원래 취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냥 스트레스 DSR을 수도권과 지방 분리 없이 구분하지 않고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도권이 조금 과열 양상이 일어나니까 DSR의 강화를 이제 실행을 했죠.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해서요. 그래서 지금 가계 대출에 대한 DSR 2단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담대의 한도가 최대로는 5,500만 원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을 했을 경우에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이게 조금 과대한 표현이긴 한데 막차 스트레스에 영끌적 우르르 하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 플랫폼이 잘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서 지금 이렇게 우르르는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8월에 가계 대출과 주담대가 이제 사상 최대. 왜냐면은 9월까지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바지에 사람들이 잔금을 치러야 된다든지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 미리 여기에 이제 대출을 좀 땡겨 쓰는 상황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현상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정책들을 급하게 하면요, 뭔가 몰림이 있어요. 그럼 몰리면요, 이 사실은 거래량 증가에 또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몰림 현상들이 시장에는 절대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이것도 예고는 했지만은 갑작스럽게 수도권하고 지방을 분리해서 대출에 대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에 대한 부분이 아마 8월 말 정도께 이제 보면은 조금 많이 늘었을 겁니다. 여기도 사상 최대치라고 했는데 증가율 자체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사람들이 틈새를 찾잖아요. 틈새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보험사 대출로 눈 돌려. 우리가 은행에 뭐 5대 은행에서 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다음 은행으로 가겠죠. 아마 이 보험사라든지 뭐 요런 데 뭐 삼성생명 뭐 증권사 뭐 지금 아무튼 대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들에서 금리가 비싼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틈새라기보다는 대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규제가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은행에 못 가고 그다음에 이런 보험사라든지 제2, 제3 금융권에 못 간다고 하면요. 그때는 대부까지도 손을 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출 스트레스 DSR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대출을 받고 이미 집이 사 있거나 뭔가를 사야 한다면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한도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융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저는 또 이런 DSR이라든지 이런 거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거래량들이 너무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는 막기 위해서 유동성, 대출의 유동성을 줄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다고 해서 이 거래량들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거래량들은요. 지금이 천천히면 나중에 빨리 올라가고요. 지금이 빨리 올라가면 나중에 조정이 되고요. 이렇거든요. 이거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급하게 많이 올라갔던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숨고르기 초입불에 들어갔고 이제는 초입부가 아니라 이제 회복의 초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굳이 막으면서까지 이런 DSR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계 신용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지금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거 아니에요. 부채가 커지는 건 당연하죠. 자산의 규모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 입장에서는 DSR로 쪼이면은 부작용은 결국은 우리 수요자들은
다른 대체제를 찾고 그 대체제가 보험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또 부작용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와 가격들을 조금 잡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뭘 했냐면요. 전세자금 규제를 이제 진행을 했죠. 그 중에서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신한은행에서 첫 번째로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은행에서 중단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서 중단을 했느냐? 이제는 국민은행도 9월 전세 대출의 고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게 5대 은행 뭐 하나은행이라든지 지금 뭐 농협이라든지 조금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농후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시다시피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이 그러니까 매수자죠. 매수자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조건의 전세 대출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약금을 낸 후에 잔금을 임대인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은행 대출로 해야 하는데 전세 끼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이제 어렵고 전세자금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갭 투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거래가 좀 줄어들 거잖아요. 거래가 줄어들면요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되게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세금이 많이 안 거치거든요.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유주택자의 대출을 이제 전면 중단하는 겁니다. 집이 있으면요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9일부터. 근데 어느 은행이냐? 우리은행입니다. 이게 조건이 뭐냐면요 집 한 채라도 있으면요 서울이나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담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한 개를 사서 한 1주택을 더 사면요 대출을 안 해주겠대요. 근데 조건은 처분 조건이 원래 있긴 한데 이거를 1년 내에 처분을 하면은 뭐 이것들을 주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풀어줘 가지고 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은행이 규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제 조금 건너서 올라가면은 이복현 금강원장 방향성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성이 한몫을 했죠.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금리 인상 같이 쉬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선택해라. 너희들 금리 지금 되게 많이 올려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만 하지 마라. 그거 너희 수익 내는 거 아니냐. 딴 방법 해. 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조건부 전세 대출. 신한은행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주담대 만기 원래 50년짜리가 40년짜리였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었고 그게 이제는 전체적으로 30년으로 이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강화를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냐면요. 아니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 아닌가요?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이라든지 뭐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서 다 했던 안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또 똑같이 반복하는 거는 이게 결과가 있거든요. 이 결과가 있어요. 예, 반복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가격요. 근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은 대출의 유동성들을 줄여들면은 분명히 가격들은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요 이 잡은 걸 놔버리면요 나중에는 이 잡은 만큼 튀어오릅니다.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강화는요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요 이게 무주택자만 대출해주는 정책이 다른 은행까지 만약에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래량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꽃샘 추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요게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은행의 확산이 5대 은행까지 확산이 된다고 하면요 일단은 명확한 거는 거래량이 지금 원래 좀 감소하는 데는 더 감소하고 조금 올라가려고 했더니 정지를 하게 됩니다. 예상컨대. 그래서 먼저 집을 사고 나중에 파는 게 지금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주담대 같은 경우도 집이 있는데 너 이거 집 사? 나 대출 안 해. 처분 조건 1년은 있지만 일단은 집 팔고 와. 이제 이 대출 이거잖아요. 대출이 안 되는 게 주담대에서는. 그래서 우선은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원래는 팔려고 하는 기회들이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대출 비중이 높은 중하급지 있죠.
거기에 거래량들의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는 원래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그 속도가 증가 속도가 조금은 다소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런 그 전세 자금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주담대에 대한 규제들이 강하게 이제 나오면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량 감소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우선은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영원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길게 가지 못할 겁니다. 대출로 오랫동안 막으면요. 정부가 못 견딥니다. 세금 문제가 좀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의 강화가 이제 나오면요. 이제 틈새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중하급지가 조금은 올라가는 속도가 다소 감소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하급지의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전략적으로 집을 한 개를 매수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2주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1주택을 한 개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2주택을 갈 때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근데 단 전세를 끼고 살 때 어떤 걸 사야 되냐? 세입자가 만기가 된 것들을 사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지금 1년 정도 남았거나 뭐 1년 반이 남았거나 요런 집을 사서 우리가 잔금을 치르는 날과 전세에 맞추는 날들을 다르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규제 지역에 2주택 전략을 가는 것들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갈아타기를 이제 하는데 옛날에는 선 매수하고 이제 후 매도를 하는 전략들을 갈 수 있었는데 그 전략은 못하지만요. 현금 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혀 있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내가 매도를 먼저 하고 그 매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갈 집은 내가 봐놓는 거예요. 봐놓지만은 거래는 하지 않겠죠. 거래는 하지 않고 내 거를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사면요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꽃샘 추위라고 했잖아요. 이 꽃샘 추위 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조금 내 거보다 더 나은 현금 보유가 있는 사람은 더 나은 한 채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2주택으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조건부 전세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면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틈새라고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결국은 중하급지의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늘어난 거거든요. 증가했거든요. 조금 빨리 앞당겨질 수 있었던 걸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느려진 기간에 공포가 있는 시장이 조금 일시적으로 올 건데 그 공포를 극복하는 투자 전략들이 반드시 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상황, 가격적으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심리를 거꾸로 이용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2022년도 하반기에 사람들이 무서워 했을 때 과천에 집 산 사람, 잠실에 집 산 사람 이 사람들이 위너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초반에도 사람들이 집 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 불안한 심리들이 뭐 6개월 갔나요? 못 가고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부동산 시간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사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 무서워하는 시기에 사서 그 올라가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전략들을 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집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꽃샘 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꽃샘 추위가 만약에 지속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또 2022년도 하반기처럼 그리고 2023년도 초반처럼 우리가 다시 이용을 해가지고 딛고 일어나는 자산을 딛고 일어나는 발판으로 삼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이 규제를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대출이 막히면요 시장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대출이 피라고 치면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 막아버리면 동맥경화죠.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막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막을 수는 없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의 대출 규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전략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주담대에 대한 대출들을 1주택에 한해서만 허용한 이 대출들을 하는 건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이제 갭 투자도 수요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갭 투자를 막아야 하나? 저는 부동산 갭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갭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요, 나한테 이익이 오고 내가 이익을 받을 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집이라는 단위가 우리 돈이 들어가는 규모들이 굉장히 크니까는 요걸로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 저는 박탈감을 가지기 이전에 세상에 널려 있는 기회들을 내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으면요, 사실은 그런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싸다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상대적으로 비싼지, 과거에도 이런 비싼 시장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면요, 지금의 가격들이 인정되는 시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갭 투자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런 갭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인식이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7월에 서울 갭 투자 의심 거래가 1년 새 3배 증가했고 3년 반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내용도 뭐 조금 읽어보긴 하겠지만은 갭 투자 의심 거래, 갭 투자를 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수도권 연끌 힘들어져, 투기자 취급이 억울, 불만 속출, 이것도 갭 투자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 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면서 뭐 의심 거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의심 거래라는 단어가 갭 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요, 갭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갭 투자는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원래 진짜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갭 투자는요, 실거주자들이요,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갭 투자를 하는 대상들은요, 내가 앞으로 살 집을 미리 사놓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돈 여력이 그때로 좀 맞춰야 돼서, 그래서 조금 뭐 이 상황에 따라서 미리 좀 들어가서 있는 실수요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들은 예비 실수요자들도요, 그냥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갭 투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일부가 막히고,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주담대에 대한 대출도 막혀버리면요, 갭 투자자들이 실수요자로 들어가는 갭 투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집 한 개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이 갭 투자를 막는다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 갭 투자의 역할은요, 전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세 수요를 확대시켜주거든요. 갭 투자를 막으면요, 전세 세입자들이 되게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실거주를 하고 미리 사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막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취하는 부분과 공공에 기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에서 그냥 우리가 이익을 추구한다, 갭 투자로 그냥 다주택자든 뭐든 집을 사면은, 두 개를 사면은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이 인식 자체가 사실은 갭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건정성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나쁘다, 죄인시 취급하는 어떤 상황들이 저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집을 그냥 사기만 해도 죄인이 되는 이 세상, 조금 안타깝습니다.